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앞전 수업에 이어서 중국의 지리 환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명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5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높이가 크다고 그 명산이라고 꼽는 건 아니에요. 사실 높은 산들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서쪽에 많이 있어요. 서쪽이 이제 그 높이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많이 몰려 산다고 그랬죠. 동쪽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큰 산들이 이렇게 동, 어, 동, 서, 남, 북 해가지고 5개가 있고 가운데 이제 뭐 하나 껴서 5개의 명산이다 얘기를 해요. 역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보는 산들 실제로 더 큰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람들한테 유명한 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뭐 이렇게 5개로 뭔가 균형을 맞추고 4개의 어떤 방위에 맞춰서 하는 거 오행사상에 투영되어 있다 이러는데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중국의 기후, 역시 사람 사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냥 요 지도 자체로 기억해 주세요. 보시면은 연평균 기온입니다. 서쪽, 동쪽으로 나눴을 때 서쪽은 땅이 높아요. 높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온도가 낮아집니다. 한라산 등산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밑에는 뭐 덥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쌀쌀한 정도인데 한라산 위에 올라가면 엄청 춥죠. 이게 뭐그 이제 우리가 뭐 그 과학 시간에 배우죠. 높이가 높아지면 추워집니다. 동쪽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덥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춥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디 살겠습니까? 이게 뭐 추운데 춥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쪽에 이제 공기도 희박하고 물도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에 몰려 살죠. 그리고 농사도 잘 돼요. 따뜻한 곳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춥고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춥고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지형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나가보면요. 중국의 3대 화로라는 뭐 이거 흥미 위주의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남경, 우한, 중경. 이 중경은 이제 우리 스촨이라고 아까 했던 분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덥고요. 우한, 이것도 우리한테 요즘에 익숙하죠. 장강 중류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역시 주변에 산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쭉 장강 하류 지역에 오면 남경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요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여름에 엄청나게 찜통 더위다. 그래서 손으로 꼽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최고 기록 보면 여름에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위를 보이는 그런 곳이죠. 뭐 아까 지도에서 기억해 보시면 이쪽이 덥다고 그랬죠. 남동 쪽이 굉장히 습하고 더운 그런 찜통 더위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농사는 잘 됩니다. 자, 그 기후를 형성하는 것 중에 비가 중요하죠. 강수량도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서북 쪽은 굉장히 건조하고 남동 쪽은 굉장히 습윤하다. 그래서 이 순서예요. 강수량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 중국이요. 이런 홍수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도 중국의 이 황제들은요. 중국의 여러 왕조들의 황제들은
얼만큼 이 홍수 또는 홍수가 있다는 얘기는 가뭄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치수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왕이 되느냐, 좋은 황제가 되느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도 중국은 이렇게 치수 사업에 큰 공을 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삽질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기를 잘 터주고, 그래서 가뭄이 들 때에는 물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요. 또 홍수가 날 때는 물을 빨리 빼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은 강우량이 많은 편이에요. 이 얘기는 농사에 좋다란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옛날부터 뭐 전쟁이라든지 아주 뭐 역병이라든지 이런 큰 재해만 없으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굉장히 걱정이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네, 자, 아무튼 중국의 기후, 비도 많이 오고 농사에 좋고 따뜻하고 뭐 이런 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후 대를 갖다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아열대 기후, 동남쪽이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서북쪽, 네, 이렇게 이제 북쪽까지 해보면 이제 온도 자체가 좀 낮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한 나라에만 해도 이 온도, 그 기후 대역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온도, 기후 대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기후 변화와 중국의 대책, 뭐 이 정도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농사가 중요한 나라인데 요즘에 온난화는 역시 중국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온난화가요, 그냥 따뜻해진다라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수반되는 기후 재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비가 평년보다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또는 비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온다든지 이런 편차가 커집니다. 그럼 이게 농사량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온난화가 계속 심해진다면 중국의 농업 생산 능력이 감소할 걸로 예측돼서요. 중국이 이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거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부분 역시도 중국의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막 매연 많이 쏟아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미세먼지들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죠. 자, 그래서 중국이 두 손 놓고서 배째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역시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중국 역시도 이런 기후 변화에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중국이 계속 이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또 노력을 많이 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또 기후 변화, 이런 온난화 같은 문제들이 점점 더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는 분명해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 미세먼지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도 좀 커지고, 이건 사실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역시도 그 점을 자각하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각해졌다 그러면 중국이 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 같은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비행기 띄워서 어떤 뭐라 그러죠? 비의 씨앗을 뿌린다고 표현하던데, 그런 잎자들을 뿌리면서 뭐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비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두 협력해야 되겠죠. 자, 인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가 많죠. 중국의 인구 대국입니다. 부동의 세계 1위죠.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계수가 되고 있어요. 약 14억이네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뭐 15억이 넘는다, 16억이 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옛날에 아이를 하나만 낳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집안에서는 자기 집안에 아이들이 많아야 농사 질 사람들이 확보가 되니까 애를 많이 낳는데 그 주민등록을 한 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하나만 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을 올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인구수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얘기죠. 지금 여기 나오는 14억이라는 인구는 그런 그 무등록자를 제외한 공식 인구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3분의 1이 중국 사람이에요.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으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 절대적인 생산량은 높아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니까 하나를 뭐라도 더 만들겠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 이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 수치가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부자가 10명 있는데 거지가 90명 있으면 그 10분의 1로 확 떨어지는 거죠. 어떤 수치가요. 근데 중국은 그거에 더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국가 전체 어떤 발전 지표의 수치를 평균을 확 깎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삶의 질 향상, 경제 사회 발전 이런 부분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단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도 펼쳐 왔었는데 요 얘기는요. 뒤에서 인구 정책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옛날 얘기예요. 중국은 이미 인구가 부족하다라고 자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젊은 인구가 부족해서 더 이상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모두 폐지시켰어요. 애들 많이 낳아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장려하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각 페이지마다 조금씩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될 거예요. 경제 지표는 세계 상위권이에요. 절대적인 경제 지표는 하지만 평균을 내면 평균값이 낮아요. 자, 그 이유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무서운 건 1인당 경제 지표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중국의 인구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긴 많지만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경제 활동을 나름대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 1인당 경제 지표 역시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무서운 상황이죠. 자, 뭐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주는 말은 그 경제 면적이 땅이 넓다고는 얘기했지만 아까 못 쓰는 땅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농사 잘 되는 땅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가 평원 지역인데 이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인구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1인당 경지 면적이 굉장히 낮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땅도 넓지만 사람은 더 많아서 이 경작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람이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중국의 인구 문제가 이제 출생률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처음에 신중국이 선포되고서 여기 보시면은 뭐 출생률이 확 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한 집당
아이를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생률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1990년, 95년, 2000년 들어서는요. 이 출생률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중국의 이 출생 문제가 지금 이미 심각한 단계가 되었고요. 인구 증가 때문에 산하 제한을 했던 것이 폐지가 됩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갖지 않아요. 그게 이제 1917년도인가 18년도 얘기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가 너무 그러니까 출생률이 너무 낮아졌다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전까지는 출생률이 뭐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만큼 높아진 만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1위의 인구수를 가진 그런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구 분포를 보시면 자, 요거 지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빨간 부분 인구가 몰려 사는 곳이고요. 이 부분 인구가 없는 곳이에요. 이쪽은 인구가 많은 곳이죠. 왜 그런지는 앞서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살기 좋아요. 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고원지대, 물 부족, 기후가 나빠요. 이쪽은 평야지대고 물이 많고 기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 해안 지역, 남쪽 지역, 그 다음에 강 주변으로 몰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되지만 사람도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95%, 엄청난 밀집도예요. 이쪽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구에서 중요한 거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아까 출생률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는데 출생률이 확 줄어요. 그러면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의 그 폭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한국도 지금 사실은 뭐 출생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역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어떤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단계예요. 앞으로는 아마 중국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녀 불균형입니다. 누가 많을까요? 네, 역시 남자가 많아요. 자, 이게 이제 중국에도 역시 동양이다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크죠. 여자가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았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성들이 어떤 대우도 많이 받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큰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촌 지역에서는 어쨌든 일하고 농사짓고 이러면 남자들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성별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문제에서 교육 수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한마디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교육열이라고 하죠. 교육열이 한국에 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이 교육열이 더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3%밖에 안 돼. 근데 뭐 지금 이런 거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대학 교육이 13%밖에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중국 인구의 13%라고 그러면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림수로 잡아도 1억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1억 5천이 거의 한 2억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만큼의 대학 졸업생들을 가진 나라 하면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고급 인력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옛날에 뭐 이제 옛날이 아니라 우리 편견으로 중국은 그냥 세계의 공장이다. 공장 공돌이들 공순이들, 이건 이제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장 노동자들만 그냥 바글바글한 나라다, 이렇게 편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에는 각종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나갔었죠. 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등등등 전 세계의 고급 인력들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요. 고급 인력들이 세계로 나가서 배웠던 고급 인력들이 중국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수준이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교육 수준이나 또는 어떤 고급 인력의 분포가 절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산하 제한 정책 나오죠. 자,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유명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라서, 중국에는 아이를 하나밖에 못 가진대.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이제 마오쩌둥 시기에 한 60년대 막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주된 논지는 이거예요. 그 생산량이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이거 먹을 거를 나눠 먹기가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을 좀 줄이자. 그래서 각 집마다 아이를 많이 낳지 말고 하나만 낳자. 그랬던 게 이제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억제가 됐어요. 억제가 돼서 사람 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생률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와 맞물려서 경제 성장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치도 확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평균적으로도 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주된 문제가 바로, 그럼 이제 이후 세대, 이제 미래에 생산력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억제 정책을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산하 제한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아직까지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는 15억 명이 공식적으로 15명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에너지, 주택, 식량, 삶의 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도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오쩌둥 시대에 안 되겠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증가를 억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생률만 이제 마오쩌둥식 얘기입니다. 출생률은 급증하는데 사망률은 하락하다 보니까 인구가 급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60년대 이 얘기.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그 뒤에 이은 덩샤오핑이 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70년대에
한 자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요 얘기가 바로 확 줄여서 얘기한 거죠.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를 등소평 시대까지 거치면서 왜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랬던 것이 최근에 1918년 완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8년에 완전 폐지 전에요. 14년도에는 그 두 자녀까지 허용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녀 놔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미 그때 사람들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18년도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완전 폐지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뭐 옛날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뭐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우리 집에는 애들이 뭐 애 많이 낳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서민들은 애 많이 낳으면 벌금 냈었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저기 금지하는 산하 제한 정책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막 유명 연예인들이 뭐 우리 둘째 낳았어 셋째 낳았어 이런 식으로 자랑했어요. 그 이제 자랑이 되는 이유가 나 벌금 내더라도 우리 집에 애를 더 낳겠다 뭐 이런 어떤 과시가 됐었던 거죠. 그랬던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불과 그게 2018년도가 돼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 폐지돼 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의 인구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6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의 행정구역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습 수준에 따라서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행정구역의 그 단위별 차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중국의 이런 다양한 행정구역들을 다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뭐 지역 얘기가 나오거나 이럴 때 흥미 위주로 추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성이 있고 현이 어쩌고 이런 행정 체계에 대한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자, 그 아까 행정구역 어떤 뭐 주요 지역들 이름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지금 크게 6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책의 6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각 지역을 부르는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 뭐 흑룡강이 있는 곳 밑에 동북평원이라고 했는데 동북지역이라고 부르는구나. 말 그대로 위치가 동쪽에 북쪽이에요. 자 그런데 북경이 위치하고 있는 이쪽은 이제 또 화북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장강의 하류 여기 상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화동지역이라고 부르고 또 중남지역 여기 이제 뭐 홍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주, 심천 이런 큰 도시들이 이렇게 해안에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번에 여러분 뭐 우한에서 발병했었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우한 같은 큰 도시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 중남 지역이라고 부르고 서쪽으로 가면은 서남 지역 여기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운남이라든지 계림이라든지 뭐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서남 지역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각 지역별로 주요 뭐 행정구역 또는 지명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역시 이 부분도 뭐 여러분이 북경 나 갔었는데 또는 뭐 상해 나 가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여러분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지역 이름으로 구분된다라는 거는 상식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들이 각 지역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북지역, 화북지역 뭐 각 동네
주요 동네 이름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책을 보면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자세하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 설명을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의 주요 지역에 대한 설명들 하는 걸로 그 중국의 지리 환경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중국의 지리 환경,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업에서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들은 요점을 잘 정리해 두시고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역시도 과제는 따로 특별히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주요점들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몇몇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굳이 저한테 어떤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중간고사를 발표로 대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 중에 호기심이 더 생긴다든지 또는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들, 발표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깊이 있는 조사를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제를 따로 제가 요구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한 학기를 정리할 때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참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